오늘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이제 1,530원대까지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감이 오시나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 경제가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겁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상황이 왔는지, 우리 월급과 자산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까지 실전 전략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달러, 금, 주식, 부동산 각각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해질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오른 게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구조가 맞물린 겁니다. 외부 트리거, 국내 구조적 문제, 그리고 정치적 재정 리스크.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입니다. 중동에서 실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글로벌 자금은 반사적으로 달러로 쏠립니다. 달러가 오르면 원화는 자동으로 약해지죠. 특히 이란이 관리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순간 전 세계 유가가 즉각 반응합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수입 비용이 올라가고 달러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악순환이죠. 두 번째는 국내 구조적 문제입니다. 사실 이건 전쟁 이전부터 진행되던 흐름이에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상당 부분이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증가에서 비롯됐습니다. 쉽게 말해 국내 돈이 미국 주식 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대규모로 팔고 나가면서 원화 약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에서 대규모 현금성 예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728조 원 슈퍼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 살포성 예산만 55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 채무는 GDP 대비 66.7%까지 치솟을 전망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게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 신호로 읽힙니다. 신뢰가 떨어지면 자본은 빠져나가고 원화는 약해집니다. 원인을 알았으면 이게 실제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봐야죠. 직장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물가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 값이 오르고 이게 제조 비용으로 전가됩니다. 슈퍼마켓에서 장 보실 때 가공식품이나 밀가루, 식용유 이런 것들의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는 이유입니다. 해외여행이나 유학 중이신 분들은 지금 비용이 체감상 1년 전 대비 15에서 20% 이상 늘었다고 느끼실 겁니다. 100만원짜리 여행이 120만원이 된 셈이니까요. 부동산은 조금 복잡합니다. 고환율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선뜻 내리기 어렵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원화 약세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담대 이자 부담이 오래갑니다. 게다가 건축자재 수입 비용이 올라가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식은 양면이 있습니다. 수출로 달러를 버는 기업들, 특히 조선 반도체 방산 섹터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반면 항공사나 내수 소비재, 건설사들은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첫 번째는 달러 자산 비중 확대 전략입니다. 환율이 이미 1,530원인데 지금 달러를 사도 되나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다 사지 말고 나눠서 사라입니다.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달러 예금, 달러 ETF, 그리고 달러 MMF입니다. 달러 예금은 가장 안전하지만
이자가 낮습니다. 달러 ETF는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간접 투자하면서 달러 노출도를 높이는 방식이고요. 달러 MMF는 단기 유동성 확보에 좋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권장드리는 건 투자 여유 자금의 20에서 30% 정도를 달러 자산으로 분산하고 환율이 1480원대로 소폭 내릴 때 추가 매수하는 분할 전략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금값이 폭락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금값이 이례적으로 급락하며 6년 만에 최대 주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연준의 매파적 금리 기조, 달러 초강세, 그리고 주식시장 폭락에 따른 마진콜입니다. 투자자들이 주식 손실을 메우기 위해 금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한 겁니다. 금이 안전 자산이 아니라 현금화 수단으로 쓰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금을 사야 할까요?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금값은 65% 이상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53차례나 경신했습니다. 2026년 1월 30일에는 온스당 달러 5,608.35라는 전례 없는 기록까지 세웠고요. 지금 3월 기준 온스당 4,587달러 수준으로 고점 대비 약 18%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금 구조 강세론을 신뢰한다면 이런 조정 구간이 분할 매수 타이밍입니다. 특히 원화 약세 환경에서 달러 표시금에 투자하면 환율 수익과 금 가격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금을 어떻게 사야 할까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KRX 금시장입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하는 방식인데요. 실물 인출 없이 거래하면 매매차익, 양도세, 배당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입니다.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수단이에요. 두 번째는 금 ETF입니다. 증권 계좌만 있으면 바로 살 수 있고 소액으로도 접근이 쉽습니다. 다만 매매차익에 15.4%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세 번째는 금 통장입니다. 은행 앱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0.01g 단위로도 살 수 있어서 소액 투자자에게 좋습니다. 세금은 ETF와 동일하게 15.4%입니다. 네 번째는 실물금, 즉 골드바나 금화를 직접 사는 방식입니다. 비과세지만 보관 비용이 들고 매매가 불편합니다. 소액 투자보다는 자산 보존 목적으로 큰 금액을 장기 보유할 때 어울립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혜택과 편의성을 모두 잡으려면 KRX 금시장이 가장 유리합니다. 증권 계좌 하나면 됩니다. 전문가들의 금 장기 전망을 보면 UBS는 연말까지 온스당 6,200달러,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5,000달러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8,000달러를 전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전략적 금 비중 확대, 미국 부채의 지속 불가능성,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의 상시화. 이 세 가지가 금 수요를 받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 두렵다고 완전히 외면하기엔 아까운 자산입니다. 고환율 국면에서 주식은 업종에 따라 명암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혜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방산입니다. 수주 계약이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심할수록 원화로 환산한 매출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높을 때 수주 잔고가 많은 조선사들은 사실상 환차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IT 수출주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매출의 대부분이 달러 기반입니다.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영업이익이 수천억 원씩 늘어나는 구조예요. 실적 발표 때 환율 효과가 고스란히 숫자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정유에너지입니다. 유가 상승과 달러 매출이라는 두 가지 수혜를 동시에 받는 업종입니다. 중동 분쟁으로 유가가 오르고 원화 약세로 환차익까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피해 업종도 명확합니다. 항공사가 가장 직격탄을 맞습니다. 항공유 구매 비용, 항공기 리스료, 외화 부채 상환까지 전부 달러로 나갑니다. 매출은 원화인데 비용은 달러인 구조라
환율이 오를수록 적자 폭이 커집니다. 실제로 고환율 시기마다 항공주 주가가 먼저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수 소비재도 힘듭니다. 원자재나 완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파는 기업들은 매입 비용이 오르는데 소비자 가격을 쉽게 올리기 어렵습니다. 마진이 그대로 압박받는 거죠. 여기에 고물가로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 이중고입니다. 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근, 시멘트, 설비 등 수입 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고금리 장기화로 분양 경기까지 꺾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용은 오르고 매출은 줄어드는 최악의 조합이 됩니다. 화면에 정리된 표를 보시면서 지금 내 포트폴리오를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업종 비중이 높다면 지금이 리밸런싱 타이밍을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부동산은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환율은 금리 인하 기대를 꺾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선 금리를 내리면 원화가 더 약해질 수 있으니 쉽사리 내리기 어렵거든요. 레버리지를 많이 쓰신 분들, 즉 대출 비중이 높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금리 부담이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반면 실물 자산이라는 속성 자체는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매입한 자산을 무리하게 팔 이유는 없지만 지금 신규로 레버리지를 늘리는 건 신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비중 전략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엔 현금도 자산입니다. 원화 현금과 달러 현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기준을 잡아두셔야 합니다. 개인 상황마다 다르지만 단기 유동성 목적의 현금은 원화로 6개월 이상 쓰지 않을 여유 자금이 있다면 달러 또는 달러 MMF로 보유하는 것이 이 시기에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든 지금 해야 할 행동은 결국 같습니다. 첫째, 달러 자산 20에서 30% 분할 매수.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나눠서 사세요. 둘째, KRX 금시장을 통한 금 분할 매수. 세금 혜택까지 챙기세요. 셋째, 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비의 업종 비중을 줄이고 수의 업종 비중을 늘리는 리밸런싱. 넷째, 레버리지 부동산은 금리 장기화 시나리오 대비해서 현금 흐름을 점검해 두세요. 1530원대 시대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 자산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 1530원대에 웃는 수혜주 심층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